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안녕하세요. RFA 뉴스팟. 저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진기자 진민재고요. 우리 조진우 기자, 김수경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조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네, 어느 분께서 목소리 활력이 떨어졌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텐션업 이렇게 힘을 좀 내봤는데 좀 괜찮나요? 돌아왔나요? 네, 저희 근데 오늘 좀 더 하죠. 업을 하죠.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시고 보니까. 왜냐면 이게 지난주가 한국이 구정이었잖아요. 네네네. 연휴가 꽤 길었는데 조진우 기자가 연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은 9일 쉬었대요. 한국은 9일 쉬었대요. 6일 쉬었대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들어오시는데 텀블러로 땅바닥에 막 내동댕이 치시더라고요. 저희는 미국에서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정이 뭘 합니까? 아우, 저는 쉬었어요. 저는 스키장도 가봤어요. 그 간만에 스노보드 타려고 하는데 신발 신을 줄 몰라서 막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헬프미 했어요. 아니 혼자만 즐겁고 우리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한국 설이 1월 29일이었는데요. 원래 한국은 설 당일 전후로 하루씩 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정부가 그 전주 토요일 바로 다음 날이죠. 이 껴있는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와. 공식적으로 설 연휴가 6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연휴 바로 다음 날이 또 금요일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금요일에 연차를 쓸 수 있는 직장인들은 이번 연휴를 최장 9일 즐길 수 있게 됐었죠. 조진우 기자 한이 맺혔네. 한이 맺혔어. 지금 다시 또 한 번 곱씹었어요. 맞아요. 미국은 왜 이런 게 없냐고요. 그러니까요. 땡스기빙도 길진 않아 이 정도로. 네,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걸 제안서라도 쓰시지 그래서. T형 우리 T형한테 뭐 T형한테 네, 한번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이런 소소한 것도 좀 신경 써달라고. 네, 럼프형. 럼프형. 북한에서는 사실 이틀 3일만 쉬어도 땡큐 사냐 막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이틀 3일 쉬어도 그 시간에 그냥 반짝 그대 행방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행방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식량 구입을 가거나 어제 간밤에 도강을해서 밀수를 하든 요즘은 밀수도 쉽지 않다 하지. 아무튼 이렇게 9일을 쉬게 한들 북한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딱히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차라리 직장에 나가든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 그런 게 낫지. 집에 있으면 더 궁상 맞고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투정 부릴 때가 아니었네요.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스키장 다녀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여기처럼 이렇게 외부처럼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여행의 자유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9일을 쉬라고 해도 무용지물이에요. 네, 말이야. 바른 말로 9일 동안 휴가 갔다 와서 일을 복귀하면 그 일이 손에 잘 잡히기도 힘들겠고. 그렇죠. 우리 적당히 쉽시다. 좀 괜찮아요. 네, 적당히 쉽시다. 적당히 쉬어야죠. 조진우 기자, 우리 땡스기빙 때도 한 2, 3일 그냥 적당히 쉬고 일합시다. 예, 저는 일이 좋습니다. 아이고, 저 영혼이 없는. 국장님 들으셨죠? 맞다. 아무쪼록 이 설 연휴 끝에 맞이한 이번 주 한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좀 유독 힘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뭐 그래도 한 주의 끝이 왔으니까 마저 힘내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소식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방송 시작 전에 저희 한국 명절 설 얘기했는데 제가 좀 뜨끔했습니다. 뜨끔이요? 뭐가죠? 왜냐면 오늘 나눠볼 이야기가 남북 이산가족 문제거든요. 네. 이산가족. 아마 이번에 긴 명절 연휴면 이 한국에 계신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나 뭐 그 외에 가족 없이 홀로 지내셔야 하는 분들 외로움이 더 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누어 살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산가족이 한국의 4명 중 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가 됐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김수경 씨도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들 소식 잘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예, 제가 불효자입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특히 저는 오래전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구실로 그냥 제가 많이 효심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능력도 없고. 저는 여기서도 그렇지만 한국에 있을 때 특히 이제 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가 길잖아요. 네. 네. 어느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뭐가 끼면 또 한국은 또 이렇게 잠시 쉬어가라라고 또 해주고 연차를 쓸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되면 저는 차라리 명절에 회사에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다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전날부터 차가 막히네 뭐 어느 선을 타네 어떻게 가야 되네 물건은 어디서 사네 이러고 북적북적 하거든요. 저는 뭐 선물 살 일도 없고 뭐 어디 자동차를 끌고 어디 나갈 일도 없고 저는 그냥 뜨끈했어요. 정말 아이고. 그만큼 또 남다른 외로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네, 지금 김수경 씨가 한 말에 많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네. 우선 최근에 발표했다는 이 조사 내용부터 좀 자세히 전해드리고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한국통일부가 지난달 24일에 발표한 2024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인데요. 네네. 이건 매년 조사에서 발표하는 연례보고서 이런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중에 이 조사에 참여한 5,103명 중 75.5%인 3,825명은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상에나. 예. 다시 말해서 4명 중에 3명은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생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네. 반면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생사를 확인했다고 답한 1,251명에게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랑 교류를 한 경험은 있느냐? 그랬더니 상봉이든 서신 교환이든 혹은 통화 등 교류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명 중에 한 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이 정도에 불과했던 거죠. 네, 저도 사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챙겨보거든요. 네. 예, 이게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서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2016년 전에 한 조사를 보게 되면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올해 발표한 거랑 똑같대요. 이산가족 4명 중에 3명은 북한의 가족 생사를 모른다. 같은. 예, 어떻게 똑같네요. 하나도 변화가 없네요. 나아진 게 없네요. 예, 이게 뭔 말이냐면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 일방 통행이 아닌 양방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여지부동이니까 아무리 밖에서 우리 한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진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사를 확인해서 교류를 하려고 해도 방금 조 기자도 조사 결과로 얘기했지만 북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마음대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통화는 당연히 안 되고 시스템도 다르니까 네. 예, 차라리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하고 그럼 살아있는 걸 안들 서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기만 한 거죠. 솔직히 저는 한편으로는 북한 소식이 정말 궁금하고 하면서도 정말 어쩌면 이 모든 것도 약인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고 불효자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이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산가족 분들이 꽤 많잖아요. 뭐 흥남 철수 작전 때 북한 땅을 떠나신 분도 네. 또 한국 전쟁 때 떠나신 분들 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나이가 연세가 8, 90대 심지어 100세가 다 된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신데 네. 네. 사실 이분들을 보면 정말 평생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스스로 당하면서 그렇게 사무친 그리움으로 지내시는데 그것도 보기가 너무 네.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흥남 철수 작전이 있었던 거가 1950년 크리스마스 때니까 네. 올해로 벌써 75년이 된 거잖아요. 와. 네네. 실제로 지난해 제가 만나 뵌 분 중에 흥남 철수 작전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북한을 떠나셨다는 분이 계셨는데 네네. 그분 연세가 벌써 70이시니까 네. 야 그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북한을 떠나신 분이면 이산가족 찾기나 또 고향 방문 이런 것에 대해서도 크게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겠다는. 네. 왜냐하면 북에 대한 추억 내지는 기억이 전혀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전혀. 네, 그렇죠. 그렇다고 살가운 직계 가족이 직계 친척이 살아계실 가능성도 낮고. 네, 그렇죠. 네. 예, 그 지난해 뵀을 때 그분께서 방금 수경 씨가 말한 거랑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들 네. 뭐 기껏해야 사촌이나 사촌 조카
뭐 이런 가족들일 텐데 내가 봐서 무슨 큰 감흥이 있겠냐, 어색할까, 그게 더 겁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세대 이산가족분들이 고령화돼서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사실 그래서 원래 5년에 한 번씩 하던 이 조사도 올해부터는 3년에 한 번으로 앞당겨 실시를 했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이 실태 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달 발표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고향 방문을 희망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고향 방문을 희망하는 비중이 26.7%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고령으로 가족이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혹은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산가족 분들의 고령화가 이러한 조사 결과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네. 그 아버지가 북한에 국군 포로 네. 계셨고 그분이 그 누뚱이로 태어나서 그 언니가 저보다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엄청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 아버지 연세에 비하면.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그 아버지의 가족분들 다 여기 계실 거 아니에요, 한국에. 네. 그래서 찾으셨는데 다행히 그분이 친척분들은 사촌이나 고모나 이렇게 아버지 형제분들 계실 거잖아요. 네. 다행히 반갑게 맞아주셨대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명절 때 되면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 한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조사 결과에 줄줄이 엮여서 또 나오는 얘기가 상봉이나 교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둘째치고 일단 전면적 생사 확인이라도 하자.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될 게 죽기 전에 생사라도 알자 이거잖아요. 올해 조사 결과도 보니까 77.2%가 생사 확인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대요. 네, 맞습니다. 이 당사자들만큼 사정을 잘 아는 분들도 없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 뭐냐고 물으니까 첫 네.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전면적인 생사 확인,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사망 시 통보 제도. 네, 그러니까 아이고. 북한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사망했을 때 남측 가족한테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자 하는 거고요. 필요하겠네요. 네, 다음이 상시 상봉이 37.5%, 남북 간 서한 교신이 18.2%, 화상 상봉 활성화, 또 고향 방문 등이 이제 줄줄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전화 통화 제도,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이 이산가족을 위한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저도 지금 이 관련 자료들을 챙겨 오셔서 좀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또 이런 정책을 마련을 해도 이런 교류 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러네요. 이게 생사 확인에 대해서는 62.3%, 그 상봉에 대해서는 57.2%, 소식 및 영상 편지 교환에는 52.1%, 고향 방문은 43%. 이게 모두 2021년 그 조사에 비해서 참여 의사가 정말 줄어든 거거든요. 제 기억에 따르면 그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요. 최소한 생사 확인 부문에서도 응답자의 75%가 넘는 사람이 그래 생사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 그 고향 방문도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70%였다고 하거든요. 고향 방문이요? 네네. 근데 43%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거의 반이네요. 이거 3년 만에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와 이거 너무 심각하네요. 좀.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요. 이산가족 분들이 북한에 계신 가족분들의 생사 확인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체? 물론 과거에 이산가족 뭐 상봉 추진 이런 거 할 때는 이 상봉 신청자로 참여를 하면 생사 여부라도 최소한 생사 여부라도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정책이 전혀 추진될 기미가 안 보이던데. 뭐 일단 민간 교류 주선 단체나 이산가족 당사자가 직접 브로커, 그러니까 중개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의 상봉 행사 그런 거에 참여해서 생사를 알게 된 경우는 2021년 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사에 참여한 분들 중에 4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네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상봉 참석자로 뽑히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어렵죠. 네. 그리고 앞서서 이산가족 당사자가 고령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상봉에 대한 희망은 거의 줄어든 분위기다. 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네. 네, 하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상봉 참석자로 뽑힐 수만 있다면 네네. 일단 생사 확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본인이나 북한에 있는 그 가족의 신변 안전이 또 보장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게다가 비용 부담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북한에 있는 가족의 그 생사를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민간단체나 또 우리 북한 그 탈북민들이 흔히 말하는 브로커잖아요. 네. 중개인. 이렇게 좀 이렇게 어둠의 경로를 막 통하고 그러잖아요. 네. 비용이나 안전에는 전혀 담보가 되지 않는데. 맞아요. 비용이나 안전에 대한 부담을 또 안고서라도 진짜 직접 나서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전에 얘기했지만 저희 가족을 그 라수 국경으로 넘기다가 이런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넘기다가 정말 뭐 아니면 또거든요. 그냥 그대로 공안에 맡겨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건 안전에 대한 누구를 원망 못해요. 그냥 제가 운이 나빴고 제가 일을 잘못 처리했고 제가 사람을 잘못 찾은 탓이에요. 이건 돈은 돈대로 쓰고 서로 상처받고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북한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서 정말 자기 있는 듯 없는 듯 다 끌어모으고 특히 북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임대 아파트를 주시는데 그 방까지 빼서 보증금 다 해서 가족을 찾다가 그렇게 해서 데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다 사기 당하고 집도 절도 다 잃고 사람도 잃고 소식도 잃고 집도 잃고 그냥 거시건전전하고 몸과 마음 피폐해져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해보다 보면 이 이산가족 생사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사실 1세대 이산가족분들이 북한을 떠날 당시랑 지금이랑 북한의 지명이 많이 변했나 봐요. 제가 아는 어느 분도 함흥 어디가 고향인데 지금 그 지명이나 그런 게 완전히 바뀌어서 지도로 구분이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지명을 부르는 방법도 달라요. 네. 저는 한국에 와서 그때 놀랐던 게 읍면동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네. 이거 면 하게 되면 옛날 그 일본 때 면 하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게 그대로 내려왔나 보다. 북한에는 면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1952년에 네네. 그때 이미 군면리 이렇게 대폐합됐다 해가지고 그때 이미 전면 폐지가 됐대요. 네. 그리고 어촌이나 광산이나 공장 같은 데는 노동자구라고 해서 네. 이렇게 그런 데는 또 따로 행정구 이런 이름이 또 다른 거예요. 네. 네, 이게 이름이 자꾸 변하는 제일 저에게서 제일 가까웠던 게가 라진이에요. 라진. 예, 제가 떠나올 때는 그 한경북도 라진시였어요. 네. 네. 라진시 됐다가 라진 선봉시였는데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라선시 됐다가 자꾸 바뀌고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옛날에 주소를 알고 계셨던 분은 네. 우리 집은 뭐 워싱턴면 워싱턴 읍인데 하게 되면 북에는 그런 면 읍이 없거든요. 네. 그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네. 참 이게 말이 75년이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을 빌리면은 벌써 북한의 강산도 7번이 넘게 변했을 거란 말이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장에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네. 남북한이 분단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공식 대화를 한 게 그 주제가 이산가족 문제였어요. 뭐 청취자 여러분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지만 네네. 1970년대 초 정확히 1971년 8월 20일에 네. 분단 26년 만에 남북한 당국자가 판문점에서 처음 만나서 한 얘기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자였잖아요. 이게 남북 적십자 회담이었죠. 진짜 그랬죠. 음. 참 그때 좀 현실적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때도 한국이 먼저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네. 거기에 북한이 이틀 만에 아마 기다렸었나 봐요. 오케이 좋습니다. 동의를 했네요. 이틀 만에. 네. 네네네. 그리고 아마 6일 만에 남북 실제 관계자가 네. 만났는데 그렇잖아도 이것과 관련해서 전에 그 아는 어르신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예, 그분도 탈북을 하셨는데 북한에 계실 때 이 소식을 그 텔레비를 통해서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이 오케이 할 때 와 이거 진짜 내 만나는 거야? 하고 엄청 기대하고 설레고 그랬다고. 네. 그래서 그분은 그때 상봉을 하셨나요? 그게 그렇게 쉬운. 그저 없지요. 예, 아이고 그 텔레비전은 장황하게 뭐라고 떠들었는데 네. 남조선에 있는 가족이랑 상봉시켜주는 걸 네. 북한 당국이 그 일반 주민 아무나에게 안 해주거든요. 네. 그분은 잔뜩 기대만 하고 선정이 안 되셨고 그 대신 때를 기다리시다가 네. 먼 훗날에 직접
발로 뛰셔서 아이고. 예, 탈북하셨죠. 네. 아 직접 너무 예. 나라에서 안 시켜주니까 답답해서. 아유, 맞아요. 직접 나오셨군요. 예, 내 발로 뛰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나서 일부 그 나머지 가족인가를 만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근데 아무튼 남북한이 그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하고 나서 아마 1년 뒤쯤 이산 가족이 진짜 상봉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 한국 정부가 아무리 이런 제안을 해도 그런 말은 잘 안 들리나 봐요. 안 들리나 봐요. 안 들리죠. 나 뭐라고 하셨어 이러고 귀를 막고는 푸틴 브라더 형아 푸틴 형아. 뭐 할아버지도 되겠구만이라. 어쨌든 그렇게 러시아만 바라보고 네. 이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산 가족을 더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판 이산 가족 우리 탈북민들. 네, 맞습니다. 이런 이산 가족 문제가 뭔 진척이 되겠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다가 이산가족 당사자분들이 더 고령화대 분들이 줄어들면 어쩌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자연 소멸하는 건 아닐지 좀 암울한 생각마저 들고 마음이 무겁거든요. 되게. 네, 그렇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안 될 걸로 확신이 하는 게 네. 지금 이산가족 하면 1세대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엄연히 말해서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도 북한에 계신 가족들이랑 상봉은 고사하고 전합 통화 편지 한 장 못 주고받게 막혀 있어서 그야말로 생이별을 한 이산가족 분들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가족분들도 여전히 존재하시고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작년에 한국통일부가 40여 년 전에 한국 고등학생들이 납북당한 그 현장에 성한 기념비를 네네네. 세웠다는 네, 그런 소식을 봤어요. 봤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납북된 아들을 기다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40년. 예, 저도 정말 북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북한은 어떻게 그런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 한 번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자기 본국에 있는 주민들도 못 챙겨서 도망가게 하고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참 뭐 하는 건지 저야말로 이렇게 제 발로 뛰쳐나와서 가족들이랑 이별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왔지만 그 납북자 가족분들은 무슨 죄냐고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이 이산가족 문제는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또 처음엔 좀 활기차게 시작을 했지만 다소 좀 분위기가 또 김수경 씨는 알게 모르게 눈물도 흘렸고요. 네. 근데 불교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짐 있고 또 만날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분명 가족으로 인연을 맺었는데 천륜인데 그게 천륜을 지금 북한 당국이 억지로 거부하고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산가족분들 반드시 살아서 못 만나셨다면 하늘에서라도 반드시 만나셨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이산가족이 더 생성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에 북에서도 그 북한에서는 기록영화라고 하거든요. 북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산가족 상봉 그걸 보면서 막연하게 야, 저 사람들 진짜 슬프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훗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제가 이산가족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한국에서 또 그 이산가족 다큐멘터리를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세월이 흘러서 영영 고향에 못 갈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 북한 땅을 떠나온 많은 탈북민들도 그 어둠의 경로가 아닌 그런 브로커가 아닌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또 전화 연결도 되고 또 왕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김수경 씨를 비롯해서 많은 이산가족분들이 북한에 계신 가족분들을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알찬 소식 그리고 귀한 경험들 마음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조금 더 밝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마무리하고 변함없이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